에휴, 내 새끼가 어떻게 맨날 졸려가지고. 이 새끼들이 학교를 안 다니나? 자, 이제 방정효과에 대한 얘기는 했고요. 물질의 구조에 대한 얘기 잠깐만 하고 물질의 이중성에 대한 얘기 할게요. 그래서 빛에 대한 얘기가 이거구나 라고 하는 거 알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해서 좀 배워보면 물질에 대해서 배우는 거는 화학 시간에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물리에서 보는 물질의 구조와 화학에서 보는 물질의 입장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보는 내용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물리에서는 물질을 어떻게 보냐면 물질의 전기 전도도의 핵심을 놓고 봐요. 물질이 얼마나 전류가 잘 흐를 수 있어 없어 라고 하는 전기 전도성에 대해서 본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물질을 보시면 물질은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것처럼 물질은 세 종류로 나누죠. 물질의 상태에 따라 고체, 액체, 기체라고 하는 세 가지 상태의 물질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물질의 구조를 보면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원자로 되어 있는 건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다 똑같죠. 됐죠?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원자로 되어 있고요. 원자라고 하는 거 안에 중심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중심부를 원자 핵이라고 불러요. 이 원자 핵 속에는 플러스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아이와 정기적 성질을 띠지 않은 두 종류의 입자가 원자 핵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플러스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아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양성자라고 하고요. 얘는 플러스의 전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양성자 하나가 띠는 전기적 세기가 실제로 얼마일까요? 플러스 1일까요? 아니요. 그건 상대적 세기고요. 실제로 양성자 하나가 띠는 전기적 세기가요.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전하의 세기를 우리가 쿨롱이라고 하죠. 요만큼의 전기적 세기를 띠고 있어요. 됐어? 네. 그리고 전하량은 전기적 세기를 안 띠고 있는 물질도 있는데 얘는 중성의 성질을 띈다? 중성자 이렇게 부르죠. 됐죠? 그래서 원자 핵 속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라고 하는 두 종류의 입자가 몰려있다. 이걸 우리가 원자 핵이라고 부르는 거다. 그러면 원자는 플러스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항상 원자는 플러스 전하를 띱니까? 아니래요. 왜요? 라고 하면 이 양성자와 똑같은 세기만큼의 반대 전기를 띠고 있는 마이너스 입자를 띠고 있는 아이가 바깥쪽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의 전기적 세기를 띠고 있는 아이를 우리는 전자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전자 하나당 띠는 전기적 세기는 양성자 하나와 똑같지만 극만 반대다라고 불러요. 됐어. 네.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자라면 아무나 원자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나트륨이라고 하는 원자가 있어요. 원자 번호 11번이죠. 원자 번호 11번이라고 하는 건 양성자 개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양성자가 하나당 이만큼의 전기적 세기를 띠고 있는데 이게 무려 11개가 있으니 전기적 세기는 곱해보시면 돼요. 그만큼의 전하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원자라고 부르면 그 원자는 플러스의 전기적 세기와 마이너스의 전기적 세기가 같아. 항상 정전기적으로 무슨 상태? 중성인 상태를 뜰 때만 원자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중성인 상태를 뜨려면 어때야 돼? 전자도 똑같이 11개가 들어있어야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됐어? 자, 그러면 이때마다 양성자 하나가 띠는 전기적 세기를 실제로 계산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복잡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전하량으로 계산하지 말자. 어차피 얘하고 얘의 세기 똑같으니까 그 세기를 나는 1이라고 하는 상대적 값으로 표현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양성자 하나가 띠는 상대적 전기적 세기를 우리가 플러스 1로, 그렇다면 전자 하나가 띠는 상대적 전기적 세기를 마이너스 1로 놓겠다. 그게 11개가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플러스 11만큼의 전기적 세기를 띠고 있는데 전자도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11의 세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라고 얘기하면 더 알아듣기 편하니까 우리 상대적 세기 쓰자 라고 화학 시간에 약속한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거.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원자라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원자는 반드시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아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만을 원자라고 부르고요.
자, 이때 전자와 양성자 중에서 자극을 주면 얘네들이 이동합니다. 이동하기 쉬운 애는 뭘까요? 이동하기 쉬운 애는 뭐냐면 질량이 작은 애들입니다. 질량이 작으면 같은 힘을 주더라도 이 아이의 가속도가 뭐합니까? 크게 나타나서 더 잘 움직인다. 맞죠? 그래서 질량이 작을수록 가속도가 크기 때문에 같은 힘을 주더라도 더 쉽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자가 이동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원자 속에 있는 전자들이 이동하는데 그러면 이 전자가 나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어. 전자의 개수는 변합니다. 전자의 개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전자가 움직이면 이미 중성은 아니야. 그 중성이 아닐 때는 원자라고 부를 수가 없대요. 됐죠? 자, 원자라고 부르는 건 무조건 중성일 때만 원자라고 불러. 그럼 중성이 깨지면 원자라고 부를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온이라고 부르죠.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온 중에서 전자의 개수가 만약에 늘어났다고 치자. 그렇다면 이미 중성은 아니야. 마이너스 1만큼 정기적 세기를 띠고 있는 입자로 바뀐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의 정기적 세기를 띠고 있을 때는 우린 뭐라고 부른다? 음이온이라고 부르고 전자가 나가서 플러스가 세지면 양이온이라고 부를래. 그래서 양이온은 전자를 잃은 상태, 음이온은 전자를 얻은 상태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자, 이런 구조를 띠고 있는 게 바로 원자의 구조라면 이러한 원자들 속에 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나트륨 같은 경우에 무려 11개의 전자가 있다. 이 11개의 전자가 어떻게 있을까? 그래서 라는 겁니다. 과학자들은요. 맨 처음에 물질 속에 원자가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원자라는 게 있다는 걸 납득하고부터 여러 사람들이 물질 속에 있는 이 작은 입자의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이 화학의 아버지 누구니? 돌턴입니다. 돌턴이라는 사람은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쵸?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인 원자를 나는 이렇게 그릴게. 얘가 제일 작아. 그러니까 이 속에 어떤 입자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래서 원자는 속이 비어있는 구의 형태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돌턴이죠. 그래서 돌턴일 때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존재를 몰랐단 말이야. 그랬다가 얘네들의 입자를 하나하나 발견하는 과학자들이 한 명 한 명 노벨상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입자 중에 가장 먼저 발견된 게 뭘까요? 전자부터 발견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전자를 발견합니다. 이 전자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니? 톰슨이죠. 이 톰슨이라는 사람이 전자 발견 실험합니다. 그 전자를 발견하는 실험의 명칭이 있죠. 무슨 실험입니까? 음극선 실험입니다. 오, 그래도 많이 알아. 여기서 말하는 음극선이 전자예요. 됐어. 전자를 발견하는 실험을 했는데 이 전자 발견하는 이 실험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금속 덩어리가 있어. 이 금속 덩어리 아래는 자유전자가 드글드글 있어. 근데 여기다가 열나 빛을 비춰. 됐죠? 그랬더니 빗먹은 전자가 튀어나와. 이 얘기입니다. 광전 효과예요. 맞죠? 네. 근데 전자가 튕겨나오는데 전자가 튕겨나온 게 보이니 안 보이니? 안 보여.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됐죠? 그러면 전자가 튀어나오는지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은 실험 설계합니다. 이렇게 뒤를 막아요. 됐어. 막으로 씌우고요. 그 막에 전자가 와서 부딪히면 티가 나게 뭘 발라요? 형광물질을 발라요. 형광물질을 바릅니다. 그럼 빛을 쏘이면 전자가 튕겨나와서 운동 에너지 때문에 움직이다가 여기에 뭐하니? 팡 하고 부딪히겠죠? 그럼 부딪히는 부분만 빵 하고 빛나와요. 그래서 뭐가 와서 부딪혔네? 이거 확인. 알겠습니까? 네. 뭐가 와서 부딪히긴 했는데 걔가 물질일까 현상일까 궁금하겠죠? 그래서 이게 전자라고 하는 아이라는 걸 확인하는 톰슨이 실험 설계를 3단계로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에다가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를 걸어. 그랬더니 튀어나온 모든 아이들이 어디에만 부딪힌다? 플러스 쪽에만 가서 부딪힌다. 맞아? 그러면 튀어나온 아이는 뭘 띠고 있다? 네,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마이너스의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에 가서 부딪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가 튀어나왔는데 그 아이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아이네 라고 하는 걸 확인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에다가 바람개비를 설치합니다. 뿔마 없애고 바람개비라고 하는 방해물을 하나 이렇게 설치하겠죠. 바람개비를 이렇게 설치하는데 이 바람개비 날개를 얘가 밀어서 돌릴까 안 돌릴까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돌린다면 이건 뭐다? 그 아이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근데 운동 에너지 구하식이 뭐죠? 2분의 1 불러 mv 제곱이라면 운동 에너지를 가지려면 물론 속력도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뭐 있어야 된다? 질량. 질량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물질은 반드시 뭐다? 물질이다. 현상이 아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가 튀어나왔을 때 얘가 돌아 안 돌아 봤더니 돌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얘는 질량을 가지고 뭐다? 입자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바람개비를 돌리는 걸 통해서 입자라는 입자성을 증명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질량 가지고 있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기에다가 특이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이렇게 방해물로 놔. 그래놓고 이 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걸 안 걸면 얘는 어떤 경로로 움직일까? 이거 보고 싶어. 만약에 얘가 직진한다면 직진한다면 방해물이 있을 때 그 방해물 뒤쪽에 가서 부딪힐까 안 부딪힐까? 안 부딪혀요. 근데 직진하지 않고 얘가 경로가 불규칙하다면 가서 부딪히는 아이들이 존재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실험 설계를 했더니 부딪히는 아이가 반대편에 있다 없다? 절대 없다. 그래서 반대편에는 어떤 것도 와서 부딪히지 않아 빛이 나지 않는 그림자지는 현상이 생긴다. 이걸 통해서 전자는 뭐하고 있다? 직진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성질을 띠고 있는 이 입자가 여기서 나오는데 난 그걸 전자라고 부를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톰슨입니다. 됐죠? 그래서 원자 속에 전자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 확인했고 그걸 통해서 톰슨이 그리는 원자 모형을 다시 그립니다. 원자 속에는요 마이너스 정의적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가 있어야 돼. 근데 이렇게 그리지는 않았어요. 왜? 원자는 중성이어야 돼. 원자는 중성이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정의적 성질을 띠고 있는데 중성이스럽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발견은 못했지만 이거를 중화시킬 뭐가 있다? 플러스의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아이가 같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중성인 거야 라고 얘기한 거죠. 맞아.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불규칙하게 박혀있는 형태의 구조를 띠고 있는 게 원자일 거야 라고 했고 이런 모형을 푸딩 모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됐죠? 그게 톰슨이 발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등장합니까? 러더퍼드가 등장합니다. 러더퍼드는요. 톰슨이 플러스 입자라는 게 있다는 거를 생각을 했지만 확인을 못했네. 내가 확인해야지. 근데 생각해봐. 플러스도 저렇게 산발적으로 박혀있다면 비대에너지를 먹었을 때 왜 전자만 나와? 플러스가 나왔어야 돼. 맞지? 플러스가 있는 건 맞지만 플러스가 전자처럼 저렇게 산발적으로 있으면 쟤도 나왔어야 돼. 근데 쟤 안 나왔잖아. 그럼 그 이유는 뭘까? 생각한 거죠. 자, 플러스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요. 플러스는 원자 중심 깊은 곳에 박혀있는 열나 질량이 큰 물질일 거야 얘는. 그래서 에너지를 먹어도 너무 무거워서 못 나왔을 거야. 됐어? 그리고 바깥쪽에 전자라는 질량이 작은 애들이 있어서 얘가 에너지를 먹고 튕겨나온 거야 라고 상상한 거야. 그래서 원자 구조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중심에 플러스가 박혀있는 이 무리를 나는 원자핵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원자 속에는 원자핵 구조가 있을 거야. 내 말이 맞는지 확인해야지 라는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그 실험의 이름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이거 하겠다는 거죠. 됐죠?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나 해볼게. 그래서 정말 원자핵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확인할게. 그래서 원자핵을 발견하는 실험을 설계한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톰슨이 했던 실험과는 뭔가가 달라야 됩니다. 뭐가 달라야 될까? 라고 하면 아까 톰슨은 금속 덩어리 썼는데 금속 덩어리가 아니고 금속을 최대한 종이보다 얇게 펴요. 멋진 말. 금속 박. 됐죠? 네, 금속박 형태로 금속을 얇게 필게. 자, 얇게 핀다라는 이 의미가 뭘까? 원자가 겹치지 않게 한 겹으로 펼쳐놓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원자가 겹치지 않게 최대한 한 겹으로 펼칠게. 그렇다면 이 안에 있는 원자 핵도 겹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그래놓고 똑같이 형광물질을 바른 막을 뒤집어 세워놓고요. 여기에서 첫 번째 알파 입자 산란 실험한다고 했는데 알파 입자가 뭐야? 라고 하면 요즘은 우리가 미지의 숫자를 미지수라고 해서 X, Y, Z로 치환해놓고 씁니다. 그죠? 옛날에는 미지의 물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미지의 물질들을 알파 입자, 베타 입자, 감마 입자라고 불렀습니다. 되겠어? 그래서 발견되지 않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첫 번째 미지의 입자라는 뜻으로 알파 입자라고 했는데 이 새끼가 쓴 알파 입자 이제 우리는 알아요. 뭐게? 뭡니까? 바로 헬륨 양이온 형태로 만든 입자예요. 그래서 헬륨 양이온이에요. 이걸 레이저 총 같은 거에다가 장치해서 그 새끼를 따르르 쏩니다. 100발 정도 쏩니다. 됐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헬륨 양이온으로 만든 레이저 총을 따르르 빈틈없이 100발 정도 쏜다 생각하면 돼요. 됐죠? 그 100발을 쏘는 와중에 됐죠? 100발을 위에서부터 쭉 쐈는데 얘며 90발이 반대편에 정확하게 와서 박혀. 직진해서 그냥 박혔어요. 되겠어? 대부분 여기 와서 90발이나 박히네? 이거 가지고 이 사람의 결과 해석이 정말 과학자스러워요. 뭐라 그랬을까요? 네. 원자 속에는 헬륨 양이온을 방해할 어떤 입자들도 거의 없네. 거의 없네. 그러니까 첫 번째 실험을 통해서요.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알파 입자가 가는 경로를 누구도 방해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선생님 원자 핵이 없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원자 핵은 있습니다. 대부분 빈 공간이야. 그럼 내가 찾으려고 하는 원자 핵의 크기는 연락 작아. 이 뜻입니다. 되겠어? 네! 이걸 했고요. 두 번째는요. 그럼 선생님 100발 중에 90발만 왔어? 10발 어디 갔어요? 그 얘기죠. 그 10발 중에서 아무리 작아도 빽빽하게 쐈기 때문에 원자 핵이랑 정통으로 부딪히는 아이 존재합니다. 근데 꼬맹아, 선생님이 저기서 막 따다다다가 뛰어와가지고 칠판이랑 부딪혀요. 그럼 이 순간에 물리 이제 생각해. 꽝 하고 부딪혔어. 뭐가 작용한다?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이 똑같은 크기로 작용합니다. 똑같은 크기로 작용하는데 칠판은 너무나도 무거운 물질이니까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는데 나는 가볍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뒤로 밀려나가죠. 그래서 얘가 가서 부딪혀서 튕겨 나와서 반대편에 부딪힙니다. 여기에 부딪혀요. 됐어? 네. 그래서 반대편 B에 와서 직진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부딪혔다? 그걸 우리가 산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산란 입자에 와서 부딪힙니다. 그게 B입니다. 이걸 통해서 아하 원자 핵은 진짜 존재하는데 제가 안 튕겨나가고 헬륨 양이온이 튕겨나갔네? 그럼 원자 핵은 엄청나게 질량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자 핵의 질량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치도 있어요. 여기에 한 두세 발 와서 박히고요. 나머지 7발, 8발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어떠냐면요. 헬륨 여기 있는 원자 핵이랑 정통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고요. 깻잎 한 장 차이로 스칩니다. 스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헬륨 양이온도 플러스인데 원자 핵도 플러스야. 그럼 뭐가 작용할까? 청력이라는 전기력이 작용해서 살짝 밖으로 밀립니다. 직진이 아닌 또 다른 산란 위치에 와서 부딪혀요. 맞죠? 이걸 통해서요. 이렇게 깻잎 한 장 차이로 스치는 애들이 바깥쪽으로 밀리네. 이 바깥쪽으로 밀리는 걸 통해서 얘는 헬륨 양이온과 똑같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게 원자 핵이 맞구나. 그래서 생각한 것처럼 원자 핵이라는 건 엄청나게 큰 질량을 가지고 있는 플러스 정비적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가 맞아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러더포드의 제자들이 원자 핵 속에 플러스의 정비적 성질을 띠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입자들이 들어있어 라고 하는 것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원자 속에 있는 입자들을 발견해서 물도에 썸 탄 사람이에요.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그러고 나니까 화학의 아버지 누굴까요? 네, 보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보어라는 사람은요, 이 원자 속에 있는 입자들의 종류, 이건 무리가 없는데 러더퍼드가 얘기한 이 구조는 잘못됐어. 이 구조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 있어. 뭘까요? 라고 하면 러더퍼드의 원자 구조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바로 선 스펙트럼이라는 게 나옵니다. 선 스펙트럼 현상은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 저걸로는 설명할 수 없다. 저거 틀렸다. 그럼 뭐가 맞을까? 다시 실험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보어라고 하는 과학자가 등장하는데, 보어라는 사람은 원자 속에 원자핵이 있는 거 맞고요. 바깥쪽에 전자 11개가 들어있는데, 나트륨이니까 11개가 들어있는데, 이 11개는 이렇게 아무렇게나 불규칙하게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이 전자들은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여러 겹의 전자 껍질이라는 게 존재하는 원자 속에 마치 양파 껍질처럼 여러 겹의 껍질이 존재합니다. 거기에 전자들이 요래 들어가 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죠. 그래서 보어라는 사람은 전자 껍질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 중에서 안쪽 껍질부터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그래서 무한 번째 전자 껍질까지 있어 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원자들은 무한겹의 전자 껍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뭐가 달라? 다르대요. 각각의 껍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값이 결정되어 있는 전자 껍질이거든요. 예를 들어 첫 번째 껍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1 가지고 있어야 돼 라는다면, 두 번째 껍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자는 에너지 4 가지고 있어야 돼. 세 번째 껍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자들은 에너지를 9 가지고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 자, 이것처럼 바깥쪽 껍질로 갈수록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 껍질이기 때문에 그 껍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자들도 그것과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만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 얘는 무조건 에너지 1 있는 전자야.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 얘는 무조건 에너지 4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느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전자의 에너지는 결정돼요. 됐어?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전자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이런 식으로요. 그 껍질들이 있고 각각의 껍질을 들어가기 위한 에너지 값은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데, 윗껍질로 갈수록 에너지는 더 커야 된다. 그래서 각각의 껍질에 있는 전자들은 에너지 값이 다 다른 전자들이다. 이겁니다. 됐죠? 그거를 우리는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선생님, 첫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들은 계속 첫 번째에만 있어야 돼요? 얘가 두 번째 껍질로 갈 수는 없어요? 있어요. 전자들은 지 맘대로 이사 갑니다. 됐어? 전자들이 이사 간다. 전자가 이사 간다. 멋진 말. 전자의 전이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전자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한 번에 한 칸만 가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여러 칸을 한꺼번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여러 칸을 한꺼번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되겠어? 근데 예를 들어 첫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두 번째 껍질로 올라간다고 쳐. 엄마가 이사 가고 싶대. 자기 마음이죠. 됐죠? 우린 북한이 아니니까 이사 가는 거 자기 마음입니다. 조건 딱 하나죠. 엄마가 30평대 살다가 70평대로 이사 가고 싶대. 가시면 되죠. 조건 딱 하나입니다. 그거죠.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니 첫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는 에너지 1 있어. 얘가 두 번째 껍질로 가고 싶어. 에너지 4 필요해. 그러면 얼마만큼만 더 흡수하면 되겠니? 에너지 3만큼만 흡수한다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 에너지 3을 어디서?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야. 됐죠? 그래서 전자들이 윗껍질로 올라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요. 거꾸로 아래 껍질로 내려올 때는 에너지를 뭐 하면 돼요? 방출을 해야 되죠.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껍질과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가려면 에너지 3 흡수해야 되고요. 첫 번째 껍질에서 한 번에 세 번째 껍질로 가려면 에너지 8을 흡수하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자들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출입이 필요하구나. 근데 저기 멀리서 햇빛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져 나옵니다. 다양한 크기
크기를 갖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 크기 중에서 첫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전자가 올라갈 때는 정확하게 에너지 얼마? 3을 가지고 있는 햇빛을 흡수합니다. 됐죠? 그걸 우리가 프리즘으로 보면 원래 햇빛은요 다양한 크기의 에너지가 있어. 빨주, 노초, 파, 남, 모의 에너지가 쭉 연결돼서 색깔로 나타납니다. 내 눈에는. 됐죠? 우리 눈에는 색깔로 보이지만 걔네들이 에너지예요. 에너지. 됐어? 네. 그래서 빨주, 노초, 파, 남, 모가 쭉 연결된 색깔이 나타납니다. 이걸 멋진 말로 뭐라고 하니까 연소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하늘에 떠 있으면 무지개다.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되겠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전자가 위로 올라가려면 에너지 3을 흡수해야 되니까 에너지 3, 여기 있네. 그럼 요 빛만 쭉 빨아먹는 겁니다. 됐어? 첫 번째 껍질에서 세 번째 껍질로 올라갈 때는 에너지 8 필요해. 그러면 에너지 8인 에너지를 쭉 빨아먹습니다. 됐어? 네. 우주 공간에서 지구까지 올 때요. 이 우주 공간에 있는 수많은 수소 원자들 속에 있는 전자들이요. 껍질을 이동하기 위해서 햇빛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껍질로 가기 위한 에너지를 갖는 햇빛들을 빨아먹고 나머지 햇빛들만 지구로 보내. 됐죠? 그러니 빨주, 노초, 파남보가 연속으로 쭉 나타나는 게 아니고 군데군데 햇빛이 없는 상태로 와요. 이 햇빛 누군가가 흡수했네?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 합니까?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 이거예요.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윗껍질로 올라갔다가 해가 지면 와 집으로 가서 다시 자야지. 그래서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됐죠? 그 원래 자리로 도대로 올 때 아까 흡수한 만큼의 에너지를 뭐 해야 됩니까? 방출하죠. 그래서 아까 흡수한 만큼의 에너지를 그대로 방출하는 무슨 스펙트럼도 있습니까? 방출 스펙트럼도 있어요. 그래서 보호라는 사람이요. 우주 공간에 있는 햇빛의 스펙트럼을 봤는데 낮 동안에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났다가 밤이 되니까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네. 이 방출 스펙트럼만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네. 이 선 스펙트럼 도대체 왜 나타나는 걸까? 전자들이 이동할 때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해서 이런 스펙트럼 형태가 나타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고요. 이 스펙트럼 형태가 나타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에너지 값이 정해져 있는 전자 껍질이라는 모형을 제시하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 게 보호의 원자 구조다. 이건 화학 시간에 그대로 배웁니다. 알겠죠? 그래서 화학을 한 친구들은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을 거고요. 화학을 아직 안 한 친구들은 이렇게 하구나. 나중에 화학 시간에 가면 똑같은 내용이네 라고 하는 거 배울 수 있죠. 됐죠? 이런 식으로 전자들이 전이하면서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하기 때문에 스펙트럼이라는 게 생긴다. 그 스펙트럼이 생기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자 껍질이라는 개념을 보호가 도입했구나. 알겠습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고요. 자, 그래서 전자들이 움직이는 과정들, 그때 에너지의 출입,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보셨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원자핵 바깥쪽에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이 있는데요. 원으로 그리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선으로 그려볼게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다섯 번째 껍질, 그래서 무한 번째 껍질까지 있다고. 됐죠? 근데 선생님, 이 껍질과 껍질 사이를 왜 등간격으로 안 그리셨어요? 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여기 안에 의미를 넣겠다는 건데요. 첫 번째 껍질에서 무한 번째 껍질까지, 그래서 얘가 에너지가 제일 작고 얘가 에너지가 제일 클 건데, 그랬을 때 에너지 값이 얼마야? 각각의 껍질에 들어가려면. 됐죠? 각각의 kop질이 갖는 에너지가 얼마야? 이거 보호가 계산하는 방법도 제시한 사람이에요. 각각의 껍질이 갖는 에너지 값은요,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래서 n제곱분의 k라는 상수값 넣으면 된다. n은 껍질 번호다. 그래서 우리는 k라는 상수는 그냥 1로 놓을 거니까 첫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 값은 1이고요. 무한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는 무한대예요. 됐죠? 근데 이 무한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가 너무 커서, 그래서 어떤 숫자로도 놓을 수 없으니 난 이 숫자를 얼마로 놓을 거야? 너무 커서 0으로 놓을래 이랬어요. 그래서요. 그럼 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져야 되는데 제일 큰 게 0이면 그거보다 아래쪽은 뭐야? 마이너스 값을
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껍질이 갖는 에너지는 음수값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컸을 때의 값을 0으로 놓으니 그거보다 아래쪽에 위치한 에너지의 값은 음수값의 에너지를 가져야 돼. 위치 에너지와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됐죠? 그렇게 생각한 거고. 그래서 각각의 껍질이 갖는 에너지 값은 이렇게 계산하세요. 그 중에서요, K라는 상수가 13.12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귀찮아. 그냥 1로 놓고 너네들을 계산하면 돼요. 됐어? 이렇게 간다.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를 마이너스 1로, 두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4분의 1로 뭐 이렇게 놓을 건데, 첫 번째 껍질부터 한 번째 껍질까지의 에너지 차이가 얼마나입니까? 1나요. 그 1이라는 차이를 놓고 나머지 차이만큼의 에너지 크기만큼을 간격으로 놓겠다는 건데요.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두 번째 껍질이. 그러면 전체 에너지 차이를 1로 놨을 때 첫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까지의 에너지 차이 얼마나냐? 4분의 3 나요. 그래서 그 에너지 차이만큼을 간격으로 놓으니까 전체 간격 중에 4분의 3만큼 떨어져서 두 번째 껍질을 그리는 게 맞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과 세 번째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는요. 전체 4분의 1 중에서 36분의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 세 번째 껍질은 에너지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9분의 1이거든요. 요거 에너지 차이 36분의 5예요. 그래서 전체 에너지 차이가 36분의 얼마 나야 되니? 36분의 9 넣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36분의 5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껍질과 껍질 사이의 간격이 에너지 차이만큼을 벌리려고 하다 보니 윗껍질로 갈수록 간격이 점점 뭐해집니까? 좁아져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껍질의 간격을 보면 에너지가 어디가 더 크네? 대소관계 비교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윗껍질로 갈수록 에너지 차이가 좁기 때문에 간격을 더 조밀하게 그린다는 거 납득. 이런 느낌이다. 그러면 이제 전자들이요. 어느 껍질에 있던지 상관없이 전자들이 내려온다고 치자. 내려오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내려올 거예요. 그죠? 어떤 껍질에 있던 상관없이 전자들이 내려올 때요.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려면 몇 번째 껍질로 내려와야 됩니까? 첫 번째 껍질로 내려와야 적어도 4분의 3 이상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자들이 처음에 어느 위치에 있던 상관없이 얘가 내려왔을 때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면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 에너지가 무슨 형태의 광선을 방출할까요? 자외선 형태의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내려오는 걸 확인했어요. 누가? 그렇죠. 열나 똑똑한 새끼였어요. 찐따는 발견을 못해요. 누구죠? 라이먼. 그래서 라이먼 계열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는 무조건 자외선 형태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걸 알아낸 과학자가 라이먼이라서 라이먼 계열의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내려올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너네 머리죠. 그렇다면 요거 직선 그렸을 때 이 직선 길이만큼이 에너지의 대소관계예요. 똑같이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더라도 1번과 2번 누가 더 큰 자외선일까요? 1번이겠죠. 알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 비교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전자들이 어디든 상관없이 두 번째로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려면 몇 번째 껍질로 내려오면 되겠어?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두 번째로 큰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자, 전자가 처음에 어디든 상관없이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오게 되면 두 번째로 큰 에너지를 방출할 텐데 그건 무슨 광선? 가시광선. 그래서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내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을 방출하면서 내려올 거야 라고 하는 걸 발견한 사람이 누구? 발머. 됐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딴 발머 계열이래요. 나중에 송호연 선생님한테 일반 화학 배우면 사실은 저건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걸 배워요.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오더라도요. 다섯 번째까지에서 두 번째로 내려올 때까지는 가시광선이지만 여섯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그 순간부터는 자외선 계열이에요. 그래서 그건 몰라도 됩니다. 수능은 다섯 번째 껍질까지만 나와요. 그죠? 몰라도 되고 화학을 하는 친구들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이 고등과정에 입각해서 지금은 설명하니까 가시광선 형태의 에너지 방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거의 단모 계열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전자가 어디 있던 상관없이 세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세 번째로 작은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됐죠? 뭘까요? 적외선. 이거 발견한 과학자의 이름이 하셴 계열 이렇게 불러요. 되겠어? 그래서 첫 글자 따라 라발파. 오대오면 병신이다. 라발파. 알겠냐? 라발파. 어차피 쓰는 건 안 나와. 객관식이야 수능은. 알겠어? 대가리만 외워. 라발파. 알겠냐? 이렇게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을 방출한다. 자, 그러면 우와! 내가 전자를 들어 올렸다가 두 번째 껍질로 내려보내면 얘는 뭘 방출한다고? 가시광선. 빛나와. 됐어? 근데 꼬매나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오더라도요. 여기에 있는 기억하고 여기에 있는 니은 중에 누가 더 센 빛이야? 기억. 이 높이만 조절하면 빛의 3원색 빨판초를 만들어낼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 똑같이 두 번째 껍질로 떨어뜨리는데요. 전자의 처음 위치만 조금 조절하면 빨간 빛을 만들 수도 있고 초록빛을 만들 수도 있고 파란 빛을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들이 떨어지게끔 하시고 색깔 조절만 내가 가능하다면 빨간 빛과 초록빛을 동시에 떨어뜨려. 그럼 무슨 빛을 만들어낸 거야? 노란빛. 그러면 이거 가지고 총천연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걸 이용한 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에서의 화면입니다. 그래서 그게 노트북, TV에서 화면 요즘에 이렇게 만듭니다. 알겠냐? 전자를 들었다가 떨어뜨리면서 색깔을 만드는 거야. 알겠냐? 자, 이런 식으로요. 라이트, 일렉트로닉, 디스플레이 이게 이거예요. 전자를 들어 올렸다가 두 번째 껍질로 떨어뜨리면서 빛 만들어. 자, 읽어보세요. 뭡니까? LED가 이겁니다. 됐죠? 네! 자, 이 LED 요즘에 이제 조명도 LED로 만드는데요. 됐죠? 그거를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LED를 빛나온의 발광 다이오드.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 속에 발광 다이오드 들어가서 그걸로 화면을 만들고 있는 게 우리나라 삼성이 만든 LED 기술이에요. 알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발광 다이오드가 외국어 아니고 LED가 우리나라만 아니에요. 그렇죠. LED는 한국말이고 발광 다이오드 외국어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방식이 이용한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원자들은 근데 이거는 이제 화학에서 배우는 거고요. 그러면 화학에서 배우는 이것과 물리에서의 차이점은 뭐야? 라고 하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원자들이 결합해서 물질을 만드는데요. 그 물질을 만들 때도 이러한 원자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아이와 원자 구조가 변질되는 아이가 있어요. 그렇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은 크게 세 종류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 불러? 고체, 액체, 기체입니다. 자, 그 중에서요. 고체다, 액체다, 기체다라고 하는 세 가지 상태를 나누는 기준! 입장. 네, 입자 간의 거리, 다시 말할까요? 입자의 배열이라고 교과서에서 했어요. 입자의 배열. 그렇죠? 그랬을 때 고체에서의 입자 배열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빽빽하고 뭐하다? 규칙적인 입자 배열을 갖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자, 액체는요. 약간 불규칙한 입자 배열을 갖습니다. 기체는요. 가장 불규칙한 입자 배열을 갖고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액체와 기체는요. 원자 개념으로 미시세계의 관점으로 본다면 원자와 원자 사이가 이렇게 멀어요. 그렇게 멀어서 첫 번째 A라는 원자의 원자핵이 있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들어가고 그 옆에 B라고 하는 원자가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발력을 가지고 있는 전자들끼리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는데 전자와 전자 사이에 뭐가 생긴다고요? 반발력이 생기잖아요. 청력. 근데 얘네들이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반발력이 작용할까 말까? 안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노란색 전자가 자기가 가고 싶은 위치에 가거나 하얀색 전자가 자기가 가고 싶은 위치에 가더라도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서 이 전자 껍질 우리가 배운 화학 시간에 배운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아닌 아이가 존재하겠죠. 누굽니까? 고체. 이게 물리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라면 선생님이 이렇게 점 하나 찍으면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는 요만큼의 크기 안에 원자라는 게 몇 개쯤 들어가 있을까? 겁나 많죠. 저 안에 100만 개 들어가 있으니까 원자. 저 정도의 크기를 만드는 100만 개의 원자 정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알겠어? 그러면 100만 개라는 원자가 이 작은 점 안에 들어있다면 원자들이 뭐였다? 따다다닥 겹쳐있다 이 뜻입니다. 그죠? 이렇게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B라는 원자가 이렇게 겹쳐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겹쳐있게 되면 거기에 원자 핵이 있고 똑같이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쉽게 힘받으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이 전자가 따닥따닥 붙어있는데 지네들끼리 청력이 자료해? 밀어. 근데 따닥따닥 붙어야 돼. 붙을 수 있을까? 집에 가서 여러분들 전자 가지고는 실험을 못하니까 자석 가지고 해보세요. 자석 두 개를 여러분들이 힘을 줘서 붙이려고 N극과 N극을 붙이려고 하면 가져갈 수는 있죠. 근데 거의 끝에 가면 쟤네들끼리 붙니 안 붙니? 안 붙어요. 뭐합니까? 밀립니다. 밀린다고요. 청력 때문에. 근데 자석이 가지고 있는 자기력은 마이너스 7승 정도의 힘이에요. 입자 하나하나가. 근데 전기력은 9승입니다. 플러스 9승. 열나 힘 세거든요. 미는 힘이 엄청 세서 이렇게 전자들은 서로 겹칠 수 없다. 그걸 설명한 사람이 화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파울리의 베타원의 겹쳐. 알겠어? 네. 그래서 전자는 같은 양자수를 가지고 있는 전자가 그래서 동시에 존재할 수 없어요. 겹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 얘기. 겹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첫 번째 껍질과 첫 번째 껍질이 뭐합니까? 미세하게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란색 원자의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두 번째 하얀색 원자의 첫 번째 껍질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지만 서로 밀어내는 청력 때문에 미세하게 떨어져서 전자가 이렇게 존재해. 근데 이게 100만 개 있어야 돼. 됐어?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이 100만 개가 겹치지 않게 이렇게 있다고요. 이렇게 있다고요. 100만 개의 첫 번째 껍질이 절대 겹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존재해. 그러면 아무리 미세하게 떨어져 있어도 저걸 100만 개 그린다고 쳐봐. 그러면 첫 번째 껍질이 점점 뭐해지겠니? 두꺼워져. 말 되죠? 자, 두꺼운 첫 번째 껍질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고체일 때는. 그러면 이걸 껍질이라고 부를 수 있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액체와 기체는 정말 껍질의 개념이지만 얘는 두꺼워진 껍질을 우리 껍질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 전자 T가 존재한다라는 T라는 단어를 쓰자 이렇게 표현한 거죠. T의 구조를 가져. 그래서 첫 번째 전자 T, 두 번째 전자 T, 세 번째 전자 T 이렇게 고체일 때는 전자 껍질이 아닌 전자 T의 개념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전자 T가 있고요, N1. 두 번째 전자 T가 있고요, N2. 근데 꼬맹아 알아? 위로 갈수록 껍질과 껍질 사이의 간격은 뭐 해줘야 되는데? 껍질과 껍질 사이의 간격은 뭐 해줘야 되니? 좁아지는데 이 새끼가 두꺼워지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니? 껍질과 껍질이 뭐하니? 겹칩니다. 그랬을 때요. 아까 선생님 뭐라 했어요? 첫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두 번째 껍질로 올라가려면 에너지를 뭐 해야 되니? 얘가? 왜 흡수해야 될까? 여기를 건너뛰어야 되니까. 그러면 껍질과 껍질 사이의 간격이 넓으면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겹쳐서 껍질 사이에 틈이 없으면 윗껍질로 올라갈 거야. 에너지 흡수할 필요 있어 없어? 없네. 그 뜻이 돼요. 특이한 형태가 만들어져요. 알겠어? 자, 이렇게 T가 형성되고요. T와 T 사이를 우리가 T틈이라고 합니다. 이 T틈의 간격만큼 에너지를 흡수 방출한다고요. T틈이 없어지면 흡수 방출할 이유가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물리에서는 전기 전도성을 볼 건데 전류가 잘 흘러 못 흘러? 이건 자유전자가 얼마나 쉽게 움직일 수 있어? 됐어? 이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자유전자는 어떤 전자고 자유롭지 않은 전자는 어떤 전자예요? 이게 문제죠. 자, 첫 번째 껍질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원자핵 바깥쪽에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렇게 있는데 전자와 전자 사이 촉력이 작용하는데 첫 번째 껍질은 연락 공간이 좁아. 그럼 촉력이 작용하는 전자를 많이 들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꽉 차도 몇 개밖에 못 들어간다? 2개, 3개 들어간다. 공간이 좁아서. 그걸 뺀 나머지는 몇 개까지 넣을 수 있다? 8개까지 넣을 수 있다.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화학적으로 보면 또 다른 얘기지만 우리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맞죠? 이런 식으로요. 전자 껍질 또는 전자띠 속에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 2개 들어가야 되니까 2개 꽉 찼다. 더 이상 못 들어간다. 그러면 세 번째 전자는 어디로 가야 된다? 두 번째 껍질로 무조건 가야 된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전자들은 순차적으로 채워지는데 여기에 전자가 그리기 편하라고 3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시작. 됐어. 네. 근데 3개가 아니고 2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우와. 그럼 보면 얘네들은 움직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에너지 흡수 안 해도 옆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자유롭게 옆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 있는 얘네들을 우리 뭐라고 한다? 자유전자라고 한다. 알겠어? 그럼 얘네들은 움직일 수 있냐 없니? 없어요. 공간이 꽉 차 있죠. 얘네들은 자유전자가 아닙니다. 알겠어?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이야. 됐어? 근데요. 이런 식으로 전자가 들어가 있는 띠 중에서요. 됐어? 가장 바깥쪽 띠, 위쪽 띠. 이거 우리 뭐라 그러냐면 이걸 원자가 띠. 원자가 띠에 됐어? 공간이 있어서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얘네들은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한다. 왜냐? 이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뭐라 그런다? 도체라고. 아직 이 자유전자가 많을수록 전류가 잘 흐를 수 있어. 이 얘기지. 맞냐? 왜? 옆으로 잘 가니까. 근데 이런 도체들은 어떤 줄 아세요? 위에 있는 전자가 들어있지 않은 나머지 띠들을 우리가 전도띠 그럽니다. 그 나머지 전도띠가 도체는 얘네랑 겹쳐 있어요. 그러면 이 자유전자는 옆으로도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위로도 뭐하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 구조. 이게 바로 도체 구조입니다. 알겠어?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체의 반대말 부도체를 요즘에는 부도체라고 안 한다? 뭐라 그러게? 절연체 이렇게 불러요. 됐어? 절연체라고 한다. 이러한 절연체는요 원자가 띠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3개인데 3개가 꽉 찼어. 자유전자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자유전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어? 그리고 그 위에 전도띠가 있는데 이 전도띠와 원자가띠 사이의 간격이 더럽게 넓어. 알겠어? 그러면 여기 올라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뭐 해야 되니? 흡수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자연 상태에서 흡수할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런 애들이 바로 부도체예요. 알겠어? 네. 자, 근데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원자가 띠에 자유전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전도띠 사이의 간격이 그렇게 넓어. 그래서 자유전자가 생길 가능성이 제로인 아이들에 가까운 걸 우리가 절연체라고 하는데 요거보다 간격이 좁게 전도띠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자유전자는 존재할 수 없지만 여기에 있는 전자가 올라가면 얘가 일로 가면 여기에 빈 공간이 생기죠. 그러면 이 새끼들이 뭐가 돼? 자유전자가 되고 올라간 애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됐어? 네. 근데 이 띠틈 사이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에너지 조금만 흡수해도 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정도의 에너지는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구조로 띠는 애도 있습니다. 얘는 뭐라 할까요? 얘를 우리는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절연체의 구조 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구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반도체는 주로 어떤 애들일까요? 자, 근데 물리 1에서 내가 하지 않았을까 해서 레벨 1에서
왜 처음 듣는 것처럼 처 앉아 있는 거야? 했다. 아하. 자, 그러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주인공은 반도체예요, 반도체. 아, 저런 구조 띄고 있는 애. 원자과 띠의 전자는 꽉 차 있고 전도띠 사이의 간격이 좁아서 자유전자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저런 구조. 그죠? 자, 이런 구조를 띄고 있는 아이가 반도체인데 반도체로 가기 전에 그래서 물질의 전기, 전도성에 따라 알아듣는 말이길 바란다. 얼마나 물질이 자유롭게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어? 전기 전도성. 전기 전도성에 따라서요. 우리는 도체, 부도체, 반도체로 나누죠. 자, 요즘 뭐 부도체를 절연체라고 한다. 선생님은 나이가 있어서 부도체라는 단어가 입에 붙어 있는데 얘는 절연체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자, 이렇게 전기 전도도에 따라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도체라고 하고요. 그 다음을 반도체라고 하고요. 그 다음을 절연체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쪽이 전류가 잘 흘러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럼 거꾸로 전류가 잘 못 흐르는 건 뭐야?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구조가 발달되어 있는 거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죠. 전류를 못 흐르게 하는 거 뭐라 그러니? 저항. 됐어. 그래서 전기 전도도와 반대말은 저항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거꾸로요. 저항이 큰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항은 절연체가 제일 커요. 맞죠? 네. 도체가 가장 저항이 작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 있어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이라고 하는 이거.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4개 있습니다. 하나의 물질의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인자는 4개 있습니다. 아는 대로 얘기해봐. 네, 첫 번째. 이거 구리야 철이야 라고 하는 물질의 종류에 의해서 이미 표준 저항값은 결정당합니다. 그죠? 자, 그럼 물질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저항값이 결정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멋진 말 비저항이라고 해요. 뭐라고 써요? 됐어. 네. 그래서 모든 물질을 같은 두께, 같은 길이로 잘랐을 때 표준 저항값을 비저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비저항값이 물질마다 다 결정되어 있죠. 되겠습니까? 네. 두 번째요. 네, 같은 물질이라도 그 물질의 길이에 따라 저항값이 결정되는데요. 길이가 길수록 저항은 뭐하다? 크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길이와 저항은 비례 관계가 있죠.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굵기, 멋진 말, 단면적. 단면적이 클수록 저항은 작아지죠. 그래서 단면적과 저항은 반비례 관계가 있어서요. 전선이 두꺼워질수록 저항은 작아지는 거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자, 네 번째는 뭘까요? 온도죠. 됐죠? 온도가 높을수록요. 저항은 어떻게 돼? 온도가 높을수록 저항이 커지는 물질도 있고요. 거꾸로 온도가 높아질 때 저항이 작아지는 물질도 있습니다. 찾아 빨리.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 커지는 물질 뭐게요? 이게 바로 도체입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작아지는 물질도 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반도체. 절연체가 그래요. 그래서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요. 여기가 온도예요. 됐어? 여기가 저항입니다. 자, 어떤 물질은 온도를 높였더니요. 저항이 급격히 커지는 물질이 있고 저항이 급격히 작아지는 물질도 존재하겠죠. 그 중에서 온도에 따라 저항이 커진다면 이 새끼 10중 8구 도체입니다. 알겠어? 온도에 따라 저항이 작아진다면 부도체 아니면 반도체인데 그 중에서 같은 온도에서요. 저항이 더 큰 애가 절연체겠죠. 더 작은 애가 반도체겠죠.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정한 값의 역수가 바로 전기 전도예요. 알겠냐? 역수가 되게 된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어떤 물질의 실제 저항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거 네 가지를 다 넣어서 어떤 물질의 실제 저항 값은요. 되죠? 비저항 곱하기 볼트분의 길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온도 들어간다면서요? 네, 온도가 10도면 10도의 비저항값 선택하셔야 돼요. 온도가 20도면 20도의 비저항값 선택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어떤 물질의 저항들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한 거죠. 됐죠? 네. 자, 그래서 도체, 부도체, 반도체의 구조가 뭔지 그리고 저항이라는 거에 따라서 사실은 나눈 거다. 저항의 크기는 얘네들이 결정한다. 그냥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질을 구별했을 때 실제로 지금 우리는요 전기 에너지를 주로 씁니다. 그죠? 현대는 전기 에너지 쓰잖아요. 그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물질이 바로 반도체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반도체의 구조 요거 좀 보셔야 돼요. 반도체의 구조를 보셔야 된다고요. 요즘에 독감이 유행이에요. 그래서 언니 오빠들이 독감 걸려가지고 못 온다고 문자가 오고 있어요. 자, 그건 그거고. 잠깐만요. 뭐 먹을래요? 점심 뭐 먹어야 되니? 어? 뭐 먹어야지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나니? 밥 잠깐만 주문하고 갈게요.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예요. 은행에 온다고 하잖아요. 덥습니까? 미안. 선생님이 우리 학원에서 제일 어려가지고 이런 심부름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항이 뭔지까지 보여드렸고요. 그럼 반도체 구조 좀 볼게요. 반도체는요, 우리가 요즘에 가장 핫하게 쓰고 있는 전기 이제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반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반도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원자로 만드는 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 순수 반도체이래요. 자, 실제로 반도체는요, 주기율표 중에 14족을 이용해서 주로 만듭니다. 자, 그럼 빨리 외워. 주기율표 14족 누구 있냐? 규소, N, 탄소 이런 것들이죠. 그 중에서 탄소를 이용해서 만들면 다이아몬드 만들면 좋겠지만 그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반도체를 만들 때 뭘로 씁니까? 14족의 규소 쓰죠. 근데 얘가 14족 원소라면 최외곽의 전자가 몇 개 있다? 4개 있다 이 뜻이죠. 그렇죠? 근데 원래 원자는요, 최외곽의 전자가 몇 개 있을 때가 가장 안정적 구조니 8개. 그렇죠? 근데 나의 전자가 4개밖에 없으니 8개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원자와 뭐 해야 된다? 결합한다. 이게 원자 결합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자, 이 규소라고 하는 아이가 8개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애와 결합해야 되는데 그 다른 애가 누구다? 또 다른 규소들이다. 됐죠? 또 다른 규소들입니다. 또 다른 규소들도 똑같이 전자들이 부족하니까 옆에 있는 규소들과 결합을 하는데, 자, 규소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입니다. 비금속들은 다른 아이와 결합할 때요 어떻습니까? 전자를 서로 공유하면서 결합하죠. 내 전자 하나 줄 테니까 네 전자도 하나 줘서 우리 같이 이거 쓰자 라고 하는 공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전자 하나하나를 서로 같이 공유하면서 결합하죠. 그래서 자, 여기도 짝꿍 채우려고 또 다른 규소와 전자를 공유결합, 전자를 공유결합, 전자를 공유결합하면서 결합하면 안에 있는 하얀색 원자는 전자 8개 돼서 옥텟 규칙 만족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상태. 근데 그 옆에 있는 규소들도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옆에 또 다른 규소들과 계속 무한번의 공유결합을 반복할 겁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규소라고 하는,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얘를 얘기하면 뭡니까? 실리콘.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리콘이라고 하는 아이가 만들어지는 거다. 알겠습니까? 이런 거. 그래서 실리콘이라고 하는 아이가 바로 이제 규소 덩어리고요. 얘네들이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규소들과 공유결합하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실리콘 안에는 한 종류의 규소라는 원소밖에 없네. 그래서 한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는 순수 반도체예요. 이게 반도체의 구조입니다. 됐죠? 근데 이러한 반도체는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도체에 비해서 전기 전도성이 떨어지죠. 됐죠? 그러면 나는 반도체이지만 도체에 가까운 전기 전도성을 갖고 싶어요. 저의 전기 전도성을 뭐 시켜주세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주세요. 이런 얘기죠. 어떤 기능을 향상시키는 걸 멋진 말로 도핑시킨다 이렇게 얘기한다. 알겠어? 그래서 전기 전도성을 도핑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그래서 불법으로 운동 기능을 도핑시켰나 확인하는 게 도핑 테스트예요. 알겠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얘네들의 기능을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얘가 너무 순수해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른 원소 집어넣자. 그러면 이제 순수 반도체가 아닌 무슨 반도체를 만들어야 된다? 불순물 반도체를 만든다 이 뜻이에요. 이 불순물 반도체를 만드는 게 전기 전도성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이해해? 이해해? 자, 그러면 이 14족인 아이한테요 몇 족을 도핑시켜야지 전기 전도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아무거나 넣는 게 아니고 13족 또는 15족만 넣을 수 있다. 맞습니까? 자, 그 중에서 13족의 대표적인 거 누구 있어요? 알루미늄 넣어볼까요? 13족에 어떤 걸 넣어도 상관없는데 알루미늄을 넣는다고 치자. 자, 그러면 여기다 알루미늄을 넣으려면 하나 빼고 그 자리 넣어야죠. 그래서 여기 있는 하얀색의 규소를 뺄 겁니다. 자, 하얀색의 규소를 뺄 때는요, 규소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규소가 가지고 있는 체외각 전자 4개 같이 가지고 나옵니다. 됐죠? 그러면서 규소가 빠집니다. 자, 그 자리를 알루미늄을 채울 건데 알루미늄이 몇 쪽입니까? 13쪽이라는 건 체외각의 전자 몇 개 가지고 들어온다? 3개 가지고 들어온다. 걱정 마, 내가 채울게. 그러면서 알루미늄 들어왔는데 전자 3개 채우고 나서 이 새끼가 다 채웠다? 이 지랄이야.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전자가 들어있어야 되는 원자가 띠에 전자가 아까 규소 때문에 꽉 차 있는 상태였는데 알루미늄을 넣다 보니까 전자가 꽉 차지 않고 한 자리가 뭐한다? 비어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나머지만 꽉 찼다. 이 뜻이죠.
됐죠? 한 자리가 비게 되네. 와 여기 폈다. 이 뜻이죠? 그러면 이게 비게 되면 그게 바로 신의 한 수죠. 여기가 비게 되면 나머지 아이들이 뭐하니? 에너지 흡수할 필요 없이 옆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자유전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는 겁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13족을 도핑하는 순간 뭐가 만들어졌다? 전자가 있어야 되는 곳에 전자가 없는 빈 구멍 생겼다. 구멍, 공짜. 됐어? 네. 그리고 원래는 전자가 있었어야 되는데 전자가 빠지니까 마이너스가 약해졌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플러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구멍 같은 애가 생긴 거야. 플러스를 우리가 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양공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됐냐? 그래서 13족을 도핑하는 순간 양공이라는 아이가 생겨서요. 전기 전도성을 향상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양공이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전하, 나르게의 역할을 한다. 물리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겠지? 이것 때문에 전류가 잘 흘러요. 자, 그런가 하면 15족을 도핑하면요. 15족의 대표적인 인이 있는데 인. 이거 도핑하려면 아까 그 규소가 빠진 자리에 인 들어갈 건데 얘가 15족이에요. 15족이면 전자 5개 가지고 들어온다고요. 됐죠? 그래서 전자를 하나, 2개, 3개, 4개 꼽았는데도 하나 남아. 그러면 이거 어떡할 거야? 없애? 아니요. 자, 원자가 띠에 전자 꽉 차고 나서도 전자가 남으니까 그 위에 있는 전도띠에다가 전자를 올려. 그러면 이 새끼가 뭐가 되는 거야? 자유전자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남아도는 자유전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게 됩니다. 됐어?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양공을 가지고 있는 13족을 도핑한 반도체를 플러스의 반도체다, 포지티브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이렇게 얘기하고요. 됐죠? 15족을 도핑한 반도체는 마이너스가 많아요. 마이너스는 네거티브라고 하니까 N형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겠어? 그래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라고 하는 거 뭘 도핑해서 양공 만들었냐 자유전자 만들었냐에 따라서 나누는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만약에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만들었다. 그러면 이 반도체 어떻게 써요? 아까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 반도체도 있던데 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반도체는요. 꼬매나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따로 쓰는 게 아니고 한 덩어리 안에 P형과 N형을 한꺼번에 넣어서 씁니다. 단 한 덩어리 안에 한쪽은 P형, 한쪽은 N형. 그래서 반도체 2개만 넣고 쓴다. 2개의 우리가 어원이 뭡니까? 더블. 이게 다이에서 왔대요. 됐어? 그래서 둘이라는 뜻으로 얘를 뭐라고 합니까? 다이오드 이런 거야. 됐어? 2개의 반도체 썼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반도체는요. 한 덩어리 안에 3개의 반도체를 한꺼번에 넣을 수도 있어요. N형, P형, N형 이렇게 넣던지 또는 P형, N형, P형 이렇게 넣든지. 됐죠? 한 덩어리 안에 반도체 3개 넣었어요. 자, 3개를 우리가 됐어? 내 영어에 어원이 뭡니까? 로마? 됐어? 내 거기에서 온 글자인데 이 3개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트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트라이앵글 됐어? 트리플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3개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트랜지스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됐죠? 그래서 반도체가 2개면 다이오드, 반도체가 3개면 트랜지스터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남자들은 그거 무슨 이렇게 반도체 조립하는 박스들이 있던데 뭐라고 하냐? 그거 가져다가 막 이렇게 연결하면서 코딩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새끼들이 자씨. 페로도 박스 들고 다니면서 뭐 만드는데 초딩 애들 보니까 그거 뭐야? 막 여행 가방 같은 거에 막 들고 초딩 애들 막 그거 방과후 활동하러 가던데. 됐다. 그런 박스 안에 들어있는데요. 그럼 집에 가서 컴퓨터 한번 분해해 보시면 거기에 회로도 박스 있죠. 거기 회로도 박스 그거 열어보면 거기 외계인처럼 생긴 애들이 좀 있어요. 조그만 거. 그렇죠?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리 2개 달려있는 아이가 있고 이렇게 생겨서 다리 3개 달려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다리 2개 달려있는 아이가 다이오드예요. 다리 3개 달려있는 게 트랜지스터입니다. 알겠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다이오드 써요. 그래서 반도체 쓴단 말이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은 트랜지스터는 할 필요 없고 다이오드만 하시면 되는데 이 다이오드 중에 가장 유명한 다이오드가 누구일까? 발광 다이오드죠. 빛 나오는 다이오드. 그걸로 조명을 들어가니까. 자, 이 다이오드는요. 이렇게 되어 있는 다이오드를 우리가 페로도에 연결해서 전류가 잘 흐르는 구조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자, 이때 전류가 잘 흐르는 구조로 만들 때요. 다이오드의 방향과 건전지의 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결정되는데요. 전류가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요. P형 쪽에 반드시 플러스 극이 오게끔 연결을 해야 된다. P형 쪽에 플러스 전원 단자가 오게끔 연결해 주는 게 순방향 전압을 거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쪽을 플러스, 이쪽을 마이너스로 걸면 그게 왜 순방향인데? 생각해 보셔야죠. 자, P형 반도체는 뭐야? 플러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양공이 드글드글해요. 그쵸? 그 양공이 드글드글한데 얘명을 플러스 걸어서 그럼 양공이 끌려올까 밀려갈까? 양공 플러스잖아. 끌려올까 밀려갈까? 밀려갑니다. 그래서 양공이 플러스에 밀려서 어디까지 갑니까? N형과 P형의 가운데에 멋지만 여기를 우리 뭐라 합니까? 접합면. 접합면 쪽으로 양공이 밀려갑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반대쪽에 N형 쪽에 마이너스가 걸렸다는 얘기인데 마이너스 쪽에는 뭐가 드글드글 많아? 자유전자.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 걸었어. 그럼 자유전자가 청력에 의해서 뭐 할까? 밀려요. 어디까지 밀려요? 접합면까지 밀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그동안은요. 여기 양공이 없으니까 자유전자가 있어봤자 건너갈 수가 없었거든요. 꽉 찼으니까. 근데 여기 양공 뚫려있는 곳이 있죠. 그러면 자유전자가 양공을 타고 아싸 그러면서 건너가 버려요. 전류가 잘 알죠. 알겠습니까? 이런 구조를 만들어주겠다고요. 알겠냐?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는 방향으로 자유전자와 양공이 움직일 수 있게 건전지를 걸어주는 건데요. 그 잘 흐르는 방향이 바로 양공과 자유전자가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는 방향. 그래서 그게 바로 순방향 전압이다. 그게 바로 P형 쪽에 플러스 거는 거다. 그래서 나온 영어 단어가 피플이다. 왜였냐? 못 외우면 병신된다. 피플. 알겠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글자다. 알겠냐? 외워. 이게 순방향 전압이야.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전류가 잘 흐르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게 다이오드고요. 이때 이 다이오드 중에서 다이오드 이용한 게 두 가지예요. 발광 다이오드와 태양전지. 태양전지가 적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발광 다이오드는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양공이 있는 P형 반도체, 여기가 자유전자가 있는 N형 반도체. 이때 자유전자가 윗껍질에서 양공에 있는 P형 껍질 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공은 몇 번째 껍질이 있어야 발광이 될까요? 뒤진다. 몇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그래야 가시광선 나오겠죠. 알겠어? 양공을 두 번째 껍질로 만들어 놓고요. 자유전자를 위쪽으로 올려 놓고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가시광선 방출됩니다. 그랬을 때 자유전자의 높이를 다르게 했을 때 떨어지게 하면 똑같은 가시광선이라도 에너지의 크기가 다른 가시광선이야. 그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게 얘겠죠? 얘 무슨 색? 빨간색. 얘 무슨 색? 초록색. 얘 무슨 색? 파란색. 이제 사문색 만들어 놓고 떨어뜨리는 거죠. 이게 LED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삼성에서 쓰는 갤럭시 핸드폰 방식이에요. 되겠죠? 이렇게 가면 되고요. 이거는 이 책이 없어요. 그냥 듣고 버리세요. 됐죠? 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은요. 이거요.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 놔두면 얘는 플러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양공이고 얘는 마이너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자유전자이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는 정전기적 인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접합면 쪽에 양공과 자유전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서 그래서 얘네들이 있습니다. 결합해버려요. 그러면 자유전자와 양공이 결합하면 저 새끼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중성이야? 중성인 띠를 형성합니다. 접합면 쪽에. 그래서 중성인 띠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유전자가 이렇게 끌려왔더라도 사실은 양공은 여기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건너가서 이렇게 흐릅니다. 사실은 반도체에서 실제로. 그래서 이걸 건너가기 위해서 전압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이런 식의 구조를 실제로는 띄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태양 전지라는 건 저렇게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만들어 놓으면
얘네들이 결합한 상태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면서 나머지 양봉은 여기 있고 나머지 전자들은 여기 있는 이런 형태야. 이런 형태야. 그래서 여기를 건너가기 위한 여기를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여기를 결핍층 또는 공핍층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를 건너갈 수 있을 만큼의 전압을 걸어줘야만 전류가 흐른단 말이야. 근데 태양 전지는 여기다가 비대에너지를 쓰고 있어. 여기다가 비대에너지를 쓰면 그 비대에너지를 여기 안에 있는 전자가 흡수하죠. 그럼 얘가 뭐합니까? 탈출하죠. 탈출하면 이 새끼가 뭐합니까? 분리되죠. 양공하고 자유전자가. 됐죠? 분리되는 순간 하나는 자유전자, 하나는 양공이 돼요. 하나는 자유전자, 하나는 양공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분리되면 전자들이 나오는 순간 여기 있는 전자들이 뭐합니까? 청력에 의해서 밀려요. 여기 양공이 나오는 순간 여기 있는 양공들이 청력에 의해서 뭐합니까? 밀려요. 그래서 두 개가 양쪽으로 빵 하고 밀립니다. 그 밀린 상태를 유지하게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전지, 여기가 플러스 전지. 그래서 얘가 건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바로 태양광 발전이야. 그래서 태양광 발전은 자유전자와 양공이 결합되어 있는 아이한테 빛을 쏘여서 이거 분리시켜 한쪽에 전자를 쌓아놓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다가 내가 쓰고 싶을 때 얘를 연결해서 건전지처럼 쓰는 게 태양광 전지예요. 알겠냐? 그러면 얘를 분리시키려면 반드시 햇빛 필요하죠. 낮 동안에 해야 되겠죠. 마치 광합성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자, 그래서 밤이 되면 그래서 여기서 쌓아놓은 전자를 이동시켜서 빛 나오게 하고 있는 게 바로 가로등입니다. 도로에 있는 가로등. 그래서 선생님은 어렸을 때 가로등은요. 태양광 발전을 하지 않아서 밤이 되면은 거기 돌아다니는 그 공무원들이 콘센트를 다 꼽았어요. 스위치를 다 켰다고요. 그래야 가로등이 켜져요. 스스로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거 다 일일이 끄고 켰어요, 사람들이. 되게 옛날인 것 같죠? 불과 얼마 전. 선생님 때는 가로등 불 붙이지 않았어요. 아니야. 스위치가 있어요. 그랬다가 요즘은 가로등을 일일이 손으로 켜지 않죠. 왜? 조도 센서라는 게 달려있어요. 빛의 양에 따라서 그래서 그 빛의 양이 적당한 어느 정도 이상의 광도가 아니면 그때 스스로 빛이 들어오게 그래서 켜지게끔 해서 가로등 켜는 직업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가로등에 전선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왜? 스스로 발전합니다. 낮 동안에 태양광 전지 그래서 태양광 발전을 해서 전자를 만들어내고요. 밤이 돼서 조도 센서가 움직여서 스위치를 닫으면 거기에 모아진 전류가 흐르면서 꼬마전구를 불켜요. 이게 가로등이야. 요즘 가로등. 알겠어? 그리고 낮 동안에 전기 생산 많이 해서 밤에 써도 남잖아.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발전소에다가 보내줘요. 팔아요. 이렇게 합니다. 역수출도 하고 있어요. 역으로 팔아요. 되냐? 이런 것들 하고 있죠.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태양광 발전의 원리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봐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앞부분에 빠진 내용과 같이 그게 얘랑 연결되어 있어서 선생님이 오늘 같이 해봐드린 거예요. 톰슨, 러더퍼드, 그 다음에 보고의 개념들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5페이지부터는 반도체에 대한 얘기들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46페이지 그림 보시면 도체 구조, 반도체 구조, 전원체 구조를 원자값띠와 전도띠 사이의 간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넘어오시면 147페이지요. 147페이지에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그랬는데 그림만 봐도 P형 반도체인 게 보여요? 네, 가운데 그림 보시면 나 147페이지라고 했어요. 가운데 됐죠? 양봉이라고 써져 있어요. 됐죠? 그 양봉 구조가 보이니까 이게 P형 반도체고요. 그 옆에 있는 그림 보면 자유전자라고 써져 있네요. 그 자유전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N형 반도체예요. 됐죠? 네. 그래서 그런 다이오드를 순방향 전압을 걸 때와 역방향 전압을 걸 때 양봉과 자유전자가 움직이는 방향 보셔요. 됐죠? P형 쪽에 플러스를 걸어야 순방향,
전압을 걸었다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몇몇 개의 문제들만 보여드릴게요. 자, 148페이지와 조금 빨리 갈게요. 자, 148페이지 뒤에 있는 광속 불변이라는 상대성 원리는 오늘은 안 할게요. 자, 보시면 자, 2014년도에 10번 문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실리콘하고 다이아몬드인데요. 원자가 띠하고 전도띠 사이의 간격 보세요. 그 간격이 넓으면 전류가 흐를 가능성이 됐어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리콘이 다이아몬드에 비해서 전류가 흐를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겠죠. 실리콘은 반도체고 다이아몬드는 부도체입니다. 자, 맞는 설명 찾아봐 그랬어요. 찾아보세요. 몇 번일까? 2번. 2번 맞습니까? 자, 보시면 기억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는 모두 같니? 라고 했는데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들은요 작은 껍질들이 모여 있어서 어떤 껍질에 있느냐에 따라 미세한 에너지 차이가 있어요. 다 같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할 때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니? 네, 띠틈 간격만큼 에너지 흡수해야 올라갈 수 있어요. 디귿 다이아몬드는 실리콘보다 전기 전도성이 좋니? 아니요, 나빠요. 띠틈이 더 넓어서 라고 하시면 되겠죠. 니은 맞습니다. 2번 가죠. 자, 2번 답 찾아. 자, 2번부터 6번까지 푸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풀어. 2, 3, 4, 5, 6. 2번에 3번? 자, 쭉 풀으시면 돼요. 2번부터 6번까지 쭉 푸고 다음 주에 올 때면은 이 시간에 이 강의실로 오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 레벨 3 우리 진도 나갈 거고 레벨 3는 물투입니다. 물투. 레벨 3도 자체 교재로 할 거니까 다음 주에 올 때는 교재 챙겨오지 않고 그냥 빈몸으로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레벨 3 신청한 아이가 24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반으로 분리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하다가 무슨 말이지? 몸은 이제 순방향으로 전압을 걸었어도 살짝만 전압이 높아지면 터지고 이제 반대로 한 번만 잘못 걸면 또 터지고 또 이제 눈으로 봤을 때는 터지진 않았는데 아무리 꽂아도 이미 터져 있는 상태라서 그 회로가 안 흐르고 막 이러던데. 안에 회로 같은 게 잘 탄다는 거. 근데 그거는 다이오드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 제품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라서요. 중국산을 사서 뭐. 지금 채점했대. 네. 찌를 슬쩍 봤는데 왜 이렇게 식사단은 문제가 많죠? 36문제. 글씨 못 알아보는. 자, 채점했어? 네. 보자. 자, 2번 질문 있는 사람. 2번 해결돼. 정환아, 선생님이 답안지 줬었나? 3번 해결되니? 네. 4번은? 네. 되는 거 맞아? 네. 똘똘이. 5번은? 해결돼요. 정리도 돼? 지호가 다 맞았으면 질문 없는 걸로 하자. 6번도 돼? 해결돼요. 똘똘이들이 그냥. 얘네는 안경을 어떻게 그렇게 계속 쓰고 있을 수 있는가? 안경 쓰면 엄청 불편해서 잘 안 썼는데. 자, 선생님하고요. 지금 이 반도체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물리 1에서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었던 거라서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요번에는요 파동하고 광학이 분리됩니다. 그동안 파동 속에 빛도 있고 소리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개편되는 교과 안에는 파동 따로 빛 따로, 빛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방전 효과라든가 뭐 이런 것들 엄청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현대 물리 쪽에 가까운 거라서 그래서 뭐 분리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 파트에서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도 점점 커져. 그러니까 고전 물리에서 현대 물리 쪽으로 조금씩 진화해 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154페이지요. 선생님하고 많은 시간을 같이 할 수 없으니까 154페이지 20번 보시면요. 느낌 잡았어. 154페이지 20번 그림이야. 아니야. A, B, C가 뭐일 것 같냐? A요. 온도에 따라 저항이 뭐해지냐? 증가해요. 누굴까요? 도체입니다. B하고 C 좀 볼래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저항이 뭐합니까? 감소해요. 그쵸? 네. 그랬을 때요. 같은 온도일 때 저항 B가 더 커요? C가 더 커요? C가 더 커요. 저렴치. 됐어. 그러니까 C가 저련체, B가 뭐예요? 반도체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옆에 그림 가나다 볼게요. 그 중에서요. 도체가 뭘 것 같아요? 도치 나요. 네. 원자가 T하고 전도T가 붙어있죠. 자, 그러면 가하고 다 중에서 저련체가 누굴 것 같아요? 가요. 가. 반도체는요? 가요. 반도체는요? 가요. 가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조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라. 그래서 그런 거 보는 연습들이 위에 나와 있으니까 옆에 있는 그림들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다음 주는 이거 오답을 선생님이 해드릴 수 없으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걸 다 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28번 그림 좀 볼게요. 155페이지 28번입니다. 자, 28번은요. 반도체 중에서 불순물 반도체 그린 거예요. 그럼 P형인지 N형인지를 빨리 눈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P형일까 N형일까? 28번. 이거 P형이죠? 네. 거기 인듐 위에 하얀색 동그라미 돼서 자유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은 곳이 보여요. 그래서 얘는 양공이 생겼다는 거니까 P형 반도체야 이랬습니다. 자, 그럼 답 찾으세요. 됐어요. 네. 자, P형 반도체를 만든 걸로 봐서 얘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3개 있는 13조 원소일 거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번의 답은 3번이래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선생님이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34번은 바로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 빛내는 거. 그래서 N형에서 P형 반도체로 떨어질 때 양궁이 두 번째 껍질에 있기 때문에 가치광선 낼 수 있어요 라고 하는 34번 문제예요. 답 찾으세요. 몇 번일까요? 2번이요. 네, 전자가 양공과 합쳐지면서 빛을 방출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33번 요것만 하고 집에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이오드라고 하는 이제 얘가 핵심인데 다이오드를 우리가 기호로 나타낼 때요.
이렇게 연결하기 때문에 P형 쪽에서 N형 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네.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건 사실은 전자가 거꾸로 이렇게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P형 반도체 쪽에서 N형 반도체 쪽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P형은 전류를 보내는 쪽, N형은 그래서 거꾸로 전류가 오지 못하게 막는 쪽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P형과 N형을 이런 기호로 쓰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쓰는 플레이 버튼, 일시 정지 버튼 그거죠. 거기에 다 다이오드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다이오드에 연결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렇게 회로도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 집은요. 무슨 전류가 들어오는 줄 아세요? 우리 집은 네, 패러데이 법칙으로 전류를 생산하기 때문에 교류 전류가 들어와요. 그러니 한 번은 순방향 전압이 걸리지만 한 번은 역방향 전압이 걸린다는 거죠. 전류 방향이 계속 바뀌니까 그거를 우리는 한꺼번에 교류 전류 표시를 태극마크 표시로 이렇게 하시면 이게 교류 전압 걸었다 이 뜻이에요. 됐죠? 그래서 한 번은 전류를 이렇게 흐르게 하면 이렇게 전류는 흐릅니다. 다이오드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교류 전류가 돼서 반대로 걸리는 순간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이렇게는 못 가게 차단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해요? 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는 교류 전압이 흐르기 때문에 한 번은 순방향 전압이 걸리고 한 번은 역방향 전압이 이렇게 걸려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순방향 전압이 걸리는 순간에는 전류를 흐르게 하고요. 역방향 전압이 걸렸을 때는 전류를 못 흐르게 하는 거라서 실제로 다이오드를 하나만 연결하면 순방향이 걸렸을 때는 전류가 흐르고 역방향이 걸렸을 때는 안 흐르고 순방향이 걸렸을 때는 흐르고 역방향이 걸렸을 때는 안 흐르고 이렇게 돼요.